지금 이제 전기차가 올해 기준으로 네. 대략 한 1,4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이제 실제는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어. 올해 한 많으면 1,600만 대, 1,700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시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앞서고 있죠. 네. 지금 1분기에 약한 그 하이브리드 빼고 270만 대 정도의 그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한 270만 대 정도 판매가 된 기록을 보면 한 30%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별로도 별표가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는 그 BYD, 네. 뭐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비아디. 네. 비아디가 지금 56만 대를 팔았어요. 네. 점유율이 21%입니다. 1등이고요. 음. 두 번째가 이제 15.6%의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2등이고, 음. 세 번째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라고 네. 그 상하이 지역에다가 둔 국영 기업이에요. 여기가 이제 7.3%, 4위가 유럽의 폭스바겐으로 6.6%고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현대기아는 네. 4.4%로 7위입니다. 네. 대수로는 12만 대 수준이죠. 네. 전체 시장을 보면 올해는 꽤 많이 급격하게 성장할 거예요. 네. 와, 30%면은 진짜 빨리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30%면은 빨리 증가한 거죠.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이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기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소비자의 선호도에 가지고 사세요라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규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팔지 않으면 벌금 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느니 그냥 강제로 값을 낮춰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말지. 그런 시장이어서 그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막 네.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빠르게 다가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기차의 좀 가속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명분을 가장 크게 만들어준 거는 이제 기후변화고, 기후변화라는 이제 글로벌 인류의 당위성, 네. 당위성이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니까 제조사는 못 맞추면 벌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손해가 나더라도 네. 맞추고 벌금 안 내겠다. 왜?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에 점점 다가갈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초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경쟁 구도가 되게 타이트할 것 같은데요. 네.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경쟁 기업들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늦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를 네.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이 전동화로 속도를 높이는 건 이게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빨리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새로운 공장 짓고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을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전환 배치하고 어. 기존에 있던 공장을 다시 라인 깔아가지고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여전히 어디서 나오냐면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자니 수익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천천히 가자니 규제가 네. 우리를 목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속도를 맞추는데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심해서 속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대략 글로벌에서 약 한 4.4% 1분기에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더해서 뭐 한 8에서 9%, 네. 한 10%까지는 2배 이상. 예, 최대한 빨리 높여주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전기차로 처음부터 시작한 뭐 테슬라라든지 네.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데가 좀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거긴 전환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시작부터 그냥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증설이나 증가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환을 시키고 전환된 상황에서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YD, 테슬라 뭐 이런 게 1, 2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거기에서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 하면은 또 독일 3사 누구나 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독일 3사는 전환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독일은 지금 폭스바겐이 빨리 전환을 하고 있고 그 벤츠하고 BMW까지 다 합치면 독일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13.8%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점유한 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상위 톱10에서 34%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독일이 빨리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 현대기아가 늦는 거예요?
늦었다기보다 독일은 회사가 3군데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 현대기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라는 하나의 기업이 홀로서 4.4%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잘한 거네. 네. 라고 또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폭스바겐 또 다음 한 7위 정도 달성을 그렇죠. 한 거니까요. 그러면 혹시 또 세계 1위는 도요타잖아요. 네. 도요타는 좀 어떤가요? 도요타는 지금 순위로 따지면은 1분기 기준으로 27위예요.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작년에 1,000만 대를 넘게 판 회사가 실제로 전기차는 2만 5천 대밖에 안 돼요. 대단히 낮습니다. 왜 그런 거지? 근데 도요타는 네.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수익은 내연기관. 내연기관에서.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성숙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고 사실 도요타가 이제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나 놓고 오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려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이브리드에서 꽉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면 도요타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전기 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각 나라별로 성장을 하지만 그게 국가별로 성장률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장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생각보다 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들을 빼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유엔의 192개국 나라를 보면 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쪽의 중심 아니면 아직은 내연기관 시장이 지배하는 시장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고. 근데 이제 도요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가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확실히냐 그랬더니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자. 여기서 리스크라는 건 이제 배터리 불나잖아요. 맞아요. 불나는 것도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세이프티가 확보가 되면 네. 그때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략이 이거예요. 한두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30가지의 자동차. 종류를요? 그렇죠. 제품 수를 늘리는 거죠. 동시에 뭐 50가지의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는 게 도요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요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게 다 이게 로드맵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또 보면은 막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4년 후, 5년 후에 막 상용화한다고. 지금 막 나오잖아요, 뉴스가. 네, 뉴스 나오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거예요. 전해질 고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해요. 네. 그런데 비싸요. 비싸. 네, 지금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7배 비쌉니다. 그럼 차값도 뭐 한 5배, 6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은 프리미엄 하이엔드 차 중에 먼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일반 보급형까지 쓰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도요타는 전고체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나 그것이 값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다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낸 상태죠. 만약에 전고체가 뭐 최소 뭐 3년에서 5년 후에 좀 가격 떨어지고 쓸만하다고 하면 내연기관에서 이제 도요타가 그때 전기차로 30종에서 50종 확 내면서 시기가 올 줄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면 라면만 팔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밥 종류도 하나만 팔 거냐 아니면 야채 김밥, 참치 김밥 다양하게 팔 거냐. 근데 결국은 김밥이란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기로 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배터리 들어가니까 용량이 작을 뿐이지. 플러그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 전기 배터리 시장으로 언제 확산할 거냐를 이제 조율질을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뭐 GM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폭스바겐도 한다고 그러고 뭐 중국도 밀고 나오니까 작년에 자 그러면 우리도 할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동화 전략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봤더니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확산시키겠구나.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고 이제 전고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 뭐 리튬 이온보다는 지금 안정돼 있는 니켈 메탈 쪽으로 조금 더 용량을 키운다든가 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전고체가 나오면 훅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쪽도 그 일본이 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에서 보면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가 했더니 또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파나소닉이 음. 도요타가 아니라 그 테슬라에다가 독점 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 파나소닉하고 테슬라하고 약간의 그 혈맹 관계가 조금씩 흔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요타가 파나소닉한테 야 배터리 좀 줘.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그 중국 CATL 寧덕스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갖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은 없네. 라고 해서 파나소닉이 그러면 테슬라 외에 도요타도 공급해 줄까? 네. 이렇게 이제 저울질을 하는 중이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파나소닉 외에 네. 우리가 다른 데를 한번 살펴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급선 다변화와 조달선 뭐 그런 걸 다변화하는 거죠. 서로. 다각화하고. 네. 아 그렇군요.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합종연합이. 만약에 파나소닉이 어느 순간에 우리 더 이상 테슬라는 못 하겠는데라고 하는 순간 테슬라 어려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뭐 LG나 이런 쪽에다가 다른 데다가 배터리 좀 줄 수 있나? 네. 뭐 이렇게 한번 타진도 해보고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막 합종 연행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의 수준이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적용된 배터리의 수준과 이 배터리가 들어간 완성차의 수준 이거를 자꾸 혼동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대자동차의 완성된 전기차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 제품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썼다. LFP. 이게 완성차 제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중국 걸 썼어? 그러면 완성차의 제품력까지 네. 떨어지네. 이렇게 네.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탈피하려고 제조사가 노력을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배터리를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그 공급선을 다변화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LG하고도 손잡아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그다음에 SK하고도 손잡고 미국에 공장 짓고, 필요하면 뭐 삼성하고도 손잡고 공장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장 지으면 그게 모든 포커스를 SK나 LG나 삼성 쪽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5대 5거든요. 네. 합작사가. 누구 거냐? 5대 5면. 네. 그럼 현대가 1만 더 먹을까? 또는 0.1만 더 먹을까? 그러면 현대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배터리 회사는 왜 그렇게 하냐?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어느 몇 군데 의존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가 나 니네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막대하게 투자했던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합작 공장을 자꾸 만드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이 막 엄청 갑이고 막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사다 쓰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직은. 예. 근데 이제 막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 배터리 중심의 완성차 제조 방식이 뭐 생겨난다든가 네. 그러면 또는 또 배터리의 수압 방식이 일상화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갑이 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현대 기아차의 좀 미래는 밝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밝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 그룹 사람들하고 여기 오늘 오기도 전에도 이제 현대자동차 임원들하고 점심 먹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따라가느라고. 네. 그럴 정도로 빨리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종류수도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한두 개씩 꾸준히 늘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지금 각 나라의 다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적절한 제품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충분히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면서 칩 공급도 원활하게 한다고. 네. 그런 것도 이제 공급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된다고.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보통 한 1,400개 정도 쓰니까 반도체를.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가전 제품은 대부분 누가 보호하냐면 사용자가 보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정된 공간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진성이라고 하죠. 네. 내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에 쓰는 건 계속 주행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아. 이 내진성이 중요해요. 그렇구나.
근데 내진 설계 이런 거. 내진 설계가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진 내 가지고 그 반도체 회사가 파는데 자동차 꽤 그렇게 큰 돈이 안 돼요. 또 그런데. 포셔도 작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 우리가 반도체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든 음.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어. 여러 가지를 좀 펼쳐놓고 필요하면 여기서도 좀 받고 네. 덕분에 뭐 삼성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구도인 거죠. 앞으로 또 전기차가 또 성능이 올라가면 그만큼 칩 성능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사용량도 늘어나죠. 늘어나고 네. 그럼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도 있고 반도체 서로 회사에서도. 이익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쪽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부가가치가 안 커가지고 네.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막. 자동차용은 돈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걸 보니까 이제 돈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그 전장 쪽에서는 LG전자도 막 협력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이제 전자 기업들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그 모빌리티 미래 권력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전자 기업들이 과연 자동차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아. 근데 대표적으로 소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소니가 만들었어요. 소니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 정확하게는 소니가 만들었다기보다 소니가 혼다하고 손을 잡고 혼다는 잘 만드는 기업이고 소니는 잘 놀게 만들 줄 아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필라라고 하는 차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여기 이제 하드웨어는 혼다가 만들었으니까 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안에 실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이제 소니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니가 닌텐도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을 게임기처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전자기업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 매우 높다. 네,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하잖아요. 전기 모터, 네. LG화학이 배터리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하죠. 그다음에 뭐 액정하죠.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차체만 있으면 아. 하겠네. 물론 당장은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섣불리 들어갔다가 야 이게 아무리 LG 브랜드를 달아도 자동차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믿고 안 사던데 그런 순간에 어마어마한 투자비를 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제 언젠가는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야, 그 타이밍 재고 막 이런 게 벌써도 좀 막 느껴지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LG전자가 그 캐나다의 기업이었나요? 막 합작해가지고 마그나랑 해서 또 막 그런 이슈도 있었고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그럼요. 막 그랬는데 LG전자가 또 그 보니까 내연기관만큼의 기술력은 필요가 없는 건가 봐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그 엔진이나 뭐 이런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연기관이 네. 사실은 다른 업종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결정적으로 장벽을 쳐주는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재미나는 게 물류기업이에요. 물류기업. 네. 물류기업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한테 돈 주고 차를 사가지고 운송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죠? 네. 근데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물류기업에 있지 않고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이거 5천만 원. 그럼 그냥 사야 돼요. 네. 근데 물류기업은 차를 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내가 직접 만들어 써도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운행에 가장 최적화된 전기차를 내가 직접 만들어 쓰면 돼요. 그럼 난 안 사도 돼. 네.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뭐 100만, 200만 뛰는 거죠. 배터리만 교체해서. 왜?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그죠? 이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편의 기능 다 빼버리고 이동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에 DHL이 있는데 DHL 전 세계 다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DHL도 우리 저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를 이제 택배용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DHL이 거기다 뭐 했냐면 펑크 없는 타이어를 달았어요.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드월이라고 하는 스포크가 네. 옆에 이제 힘을 잡아주는. 근데 이게 약간 진동이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네.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DHL의 생각은 뭐냐면 그 운전자는 그냥 내가 고용한 거잖아. 내가 월급 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의 승차감과 저 사람의 귀에 안정된 감미로운 음악처럼 뭐 차를 들려줘야 돼? 근데
이거 다 빼고 나면 어. 펑크 한 번 나가지고 3시간, 4시간 차고 치고 물건 배달을 못 해주고 이게 손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달고 펑크 없이 이동의 시간의 정확성 이거를 높인 거죠. 네. 이게 시작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이동되는 화물은 감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류 쪽에서 먼저 네.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존이에요. 네. 아마존이 리비안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이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현대 기아차 임원분들이 일하시는지 알 것 같은 게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뭐 이게 뭐 이렇게 가불관계도 바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와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조사가 만들어 팔아가지고 사주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너 필요 없어 내가 만들 거야.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경쟁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고객이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만큼 내가 판매하던 물량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장을 문 닫아야 돼? 공장 근로자를 해고하고 없애야 돼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나도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뭘로? 물류시장에.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다 택배 뛰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네. 너 공격 들어왔어? 나도 들어갈 거야. 네. 그래서 지금 GM이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물류회사를 만든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 산업 간에 이제 그 선도 다 무너지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교수님 혹시 교수님은 그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시나요? 투자는 잘 언급 안 합니다. 얽매일까봐. 대신 현대 기아차의 미래는 밝다 이 정도. 네. 네, 그럼 그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또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너무 많고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10일 연속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정말 조망을 받다가 주가가 꺾이면서 테슬라 뭐 잘하겠어 앞으로 이렇게 경쟁 기업들 올라오면 또 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막 얘기했잖아요. 테슬라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미래는 네. 시장에 달려 있어요. 시장에. 여기서 시장은 소비자 인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전기 자동차를 네. IT 디바이스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테슬라한테 유리해요. 네. 그런데 저것도 그냥은 궁극의 이동수단 아니야? 네.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유리해져요. 내연기관에 전환하는 기업들. 네.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IT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얘네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야 데이터 모으면 뭐해 결국 이동수단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 테슬라가 주가가 높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만으로 네. 이제 수익을 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차 팔아가지고 수익 못 냈거든요. 그전엔 배출권 팔아가지고 수익 냈죠. 네, 탄소 배출권. 네. 그거를 가장 많이 사간 기업이 스텔란티스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집 크라이슬러. 네. 근데 걔들도 이제 전기차 하겠다고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네. 그 제품 판매를 통해서 이익이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테슬라는 공장을 빨리 짓고 생산을 빨리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네. 안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더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보다 선두로 확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딱 발목을 딱 잡는 거죠. 어디가?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요건 이제 위험 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충전 때문이잖아요. 테슬라 충전기를 가지고 표준화 시킨다고. 표준화는 아니고 이제 공용화죠, 공용화. 공용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주식은 하지 않지만 네. 이건 이제 딱 미국 이야기예요. 네. 요 얘기는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그 글로벌에서 크게 이제 충전 커넥터를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 전기 제품 아닌데. 네, 다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쓰는 게 GBT 방식이라고 일본은 차데모를 쓰고 근데 일본의 차데모 방식이 죽어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중국에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봐 중국 엄청나게 빠른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이걸 너랑 나랑 공통으로 글로벌에 까는 게 어때? 그렇던데요.
그랬더니 중국이 괜찮은 생각인데 해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되고 만약에 중국에서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 중국이 이걸 바꾸겠죠. 네. 그러면 그 바꾼 전기차, 바뀌어서 충전 포트가 맞는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지금 동남아나 해외로 내보내는 전기차 시장에 네. 그 충전기를 차지오라고 해요. 차지오. 그렇죠. 차지오 충전기를 많이 깔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동네는 차지오가 만약에 많이 깔린다. 음. 그럼 우리는 전기차를 수출하려면 네. 그 맞춰서 수출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이런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차지오 절대 안 씁니다. 중국 거여서 절대 안 쓰고, 미국은 이제 테슬라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콤보 타입을 이제 서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테슬라는 테슬라 충전기만 있지만 네. 충전망을 구축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도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 하나 달고, 그다음에 일반 GM이나 포드가 할 수 있는 거 달고. 우리나라 지금 충전기 가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AC, 삼상, 차데모, 콤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전기차 세 개의 방식을 다 깔았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개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제 두 개씩 달려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섞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충전 사업은 왜 중요하냐면 전력 유통이란 말이에요. 발전 회사한테 돈 주고 전기 사옵니다. 이용자한테 마진 붙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설치한 충전기를 많이 이용해주면 나는 전력을 많이 판매하는 거고 네. 판매 유통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많이 깔아놨다라는 건데 지금 12,000개 중에 미국에 깐 12,000개 중에 약 한 7,500개 정도로 개방하는 거거든요. 7,500개는 작죠. 네. 얘네가 2030년까지 미국 정부가 50만 기를 깐다 그랬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50만 기에서 계획에서 지금 7,500기고 앞으로 그러면 테슬라의 그 NACS라고 하는 그 방식의 커넥터가 늘어날 거냐, 네. 얼마나 빨리 늘어날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시장 안에서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충전한 차지 포인트라는 충전 기업이 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설치하는 충전기에 테슬라 거, 그다음에 GM이나 포드 거 다 달고 깔게. 네. 우리한테 보조금 많이 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뭐 어떻게 지금 뭐 공장 증설도 좀 잘 되고 있고 미래가 또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거기는 그게 선결 과제죠. 네. 테슬라는 지금 무조건 생산 대수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텍사스 공장 빨리 가동하고 네. 베를린 공장 빨리 가동 뭐 더 늘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거점이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아시아에 뭐 한국에다 짓네, 뭐 인도네시아 짓네, 인도에다 짓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는 이제 날라갔고 그럼 인도네시아에 짓느냐, 한국에 짓느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죠. 네. 서로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 예전에 한 1년 전에 좀 옛날 이야기긴 한데 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단차 많고 네. 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IT 디바이스 네.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런 것들은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는. 네, 살짝 용서가 돼요. 값비싼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얼리어답터야. 나는 어드밴스드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같이 주니까 살짝 용서가 됩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어떤 정도까지 있었냐면 테슬라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한 번 충전해 가지고 380km 가는 걸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다. 어드밴스드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배터리 큰 거 붙여주면 돼요. 네. 그게 인식이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연기관 사는 사람들은 그 충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비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사는 사람은 충전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주행거리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큰 거 붙여주면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나 글로벌에서 뭐 300km, 400km 나오는 것도 이제 큰 거 붙여놓으니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회사는 초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장거리는 그냥 디젤 태우세요. 네. 휘발유 태우세요. 단거리 전기 타세요. 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단차나 뭐 이렇게 차량 주행감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구매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는 않나 보네요. 그 수준도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또 막 테슬라가 이제 차량 가격도 많이 낮춘다고. 네. 한 3천만 원 정도인가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어떤 첨단 기능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이엔드 차종에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 옵션이. 비싸죠. 근데 점점 그게 하이엔드 차종에 적용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그 밑에 급 차를 타는 사람들도 나도 원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전기차가 그래요. 음. 그러니까 시작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점점 보급화, 대중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 대중화될 때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야죠. 중요해지죠. 네. 네, 중요해지니까 내려가지 않으면 저항이 생겨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격을 내려서 이제는 매스 마켓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딱 네.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거예요. 그게 글로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격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기 미화로는 25,000달러, 한국 돈 3천만 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3천만 원대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가 사실 되게 보조금도 붙어서 좀 그나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도 낮출 수는 있어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저렴한 거 쓴다든가. 그다음에 생산 방식에서 에너지를 좀 적게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쓰는 게 아니라 중력을 씁니다. 뭐 부품이 이제 조립할 때 의장 라인 조립할 때 보면 컨베이어 따라가지고 부품 네. 따라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층수로 적층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온다면 네. 중력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생산 시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배터리 좀 쓰고 그다음에 저렴한 배터리를 씀과 동시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켜 가지고 적은 용량에 네. 많은 에너지를 담는 그 방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옵션 없애버리고 네. 옵션도 은근히 돈 들어갑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썬루프 같은 거 음. 있으면 좋은데 네. 잘 안 써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거 어쩌다 한번 쓰자고 철판 2개 떠야 되잖아요. 네. 하나는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없애버려. 이것도 돈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고 BYD는 중국 기업이고 네. 근데 또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약간 뭐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IRA도 있고 공급사스 쪽에서 중국은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 이렇게 좀 마찰적인 요소들은 없나요? 생길 거예요. 생길 거예요. 네. 테슬라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맨날 중국 가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디커플링은 없다. 근데 미국 정부는 우리 디커플링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전체의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상하이 공장입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그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하죠. 네. 그 미래는 섣불리 이렇게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판매가 되고 생산되는 게 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여기 돈을 벌어가지고 자본이 들어오는 건데 자칫 여기에서 이제 그 부품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 때 중국 내수에서 다 안 팔리고 일부러 수출해야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어디냐. 미국은 못 간다. 그죠? 그럼 그 외에 이제 어디로 가려냐면 동남아를 가려고 그래요. 동남아나 유럽 쪽. 네. 근데 유럽도 이제 중국하고 아주 장벽을 쳐놓진 않지만 네. 그렇죠. 소재 다양화 때문에 이제 탄소 뭐 이렇게 제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동남아 쪽을 자꾸 노리는 거죠. 동남아로 가려면 가격을 낮춰야겠네요. 그렇죠. 네. 더 낮춰야죠. 더 낮춰야 그래서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전기차 보급 대중화하고 리튬 인산철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네. 싸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 기업들 BYD랑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는 BYD가 1등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경쟁력 차이는 특별하게 없는 걸까요? 여기서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쪽은 테슬라가 좀 압도적일 것 같고 뭐 시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거는 좀 BYD가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BYD 안 떨어져요.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엄청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랬어. 타봤니? 네. 네? 네.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무시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똑같이 중국 전기차를 제일 무시 많이 하는 게 한국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럽에서 한국차의 경쟁자가 전기차는 중국이라는 거. 유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포드의 진팔리 CEO가 그랬어요. 포드의 경쟁사는 GM이 아니라고 이제 중국 전기차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를 일찌감치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인 거예요. 아, 이런 기능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기능은 안 좋아하더라. 아, 요걸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요거는 야 5km 늘려주니까 더 좋아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유럽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뭐 동남아 가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 이미 막 시장이 한 30% 들어오고 옛날부터 일찍 그럼요. 들어와가지고 예, 그 예, 노하우가 쌓여 있을 그럼요, 테니까. 심지어 자율주행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와. 기술적으로보다는 실증적으로. 네. 거기는 이미 상용하고 있으니까. 로보택시 그냥 돈 주고 타잖아요. 네. 우린 못 타잖아요. 우리 여전히 시험 중인데 뭐. 네. 아, 그렇군요. 그 중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에 저도 이제 그 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놓고 그래요.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보다 한 5년 정도 늦었다고. 그래요. 네, 본인들이 앞서 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미래도 밝지만 또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네. 또 중국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편견 그런 것들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니로나 네. 코나 정도 급의 전기차가 중국 소형 승용차가 네. 들어와서 니로 그러니까 코나보다 한 돈 1,000만 원 싸게 팔리면 어떡할 거냐. 주행 거리는 거의 차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옵션도 거의 차이 없다. 그러면 사겠느냐라고 물어봐요. 1,000만 원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중국차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실제로 1,000만 원 낮춰서 팔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마음이 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만큼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점점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형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소형을 타보고 차가 괜찮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 중형으로 가겠죠. 네. 그다음에 대형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가 또 대세가 된다고 하지만 그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그 전력을 과연 다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아이오닉 5가 한 대가 한 달 동안 운행될 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서울시 한 가구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오닉 5를 운행하는 사람을 한국전력연구원이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네. 한 달에 1,900km를 타요. 평균. 1,900km를 가려고 전력을 충전해가지고 가려면 한 300kW 정도가 필요해요. 이 300kW가 보통 4인 가구 한 집이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가 늘어난다? 한 가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네요. 한 달에. 8천만 인구가 생기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전력 공급이 다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남는 건데 이제 한전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 가능하냐? 분산시킬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ESS도 쓰고 해가지고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한테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네.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전력 공급망을 좀 더 확대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한번 충전해가지고 멀리 가려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고 내연기관보다. 경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비용이 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마트도 전기차 타고 가요. 대중교통 이용해도 아니야 굳이 뭐 전기로 싼데 뭐 타고 가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 사업자들은 이거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이야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안 되지만 2,750만 대 중에 뭐 한 200만 대, 300만 대가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동시에 이제 늘 공격받는 게 그럼 그렇게 필요한 전기는 뭘로 만드는데? 그러게요. 당진에서 석탄 떼가지고 수도권이 사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배터리 만들 때 많이 해요. 네. 제조 그다음에 운행 단계가 있고 운행이 끝나면 이제 리사이클링 과정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차도 똑같잖아요. 제조, 운행, 리사이클링. 네. 전기 자동차도 제조, 운행, 리사이클링. 네. 근데 다른 거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운행 단계에서 비교를 해보니 네. 전기 자동차가 더 친환경이더라. 탄소 배출량이 운행 단계에서만큼은 적더라. 네. 그러니 제조 단계와 그 이후의 단계는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 전기차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가 막 100% 내연기관을 대체하거나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그렇게 목표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0% 전기차가 된다라는 게 그 시점이 언제냐.
대단히 중요하죠. 2035년에 유럽연합이 내연기관 판매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가능하냐? 그래요. 예. 그렇구나. 이미 뭐 폴란드나 이태리가 난 반댈세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뭐 탄소 중립 연료라고 이퓨얼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이퓨얼이 뭐 내연기관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는 건 자동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자동차는 똑같아.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동력 전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력 전환하고 자동차가 바뀌는 건 혼동하면 안 돼요. 네. 자동차가 바뀌는 거는 없어. 똑같아 그냥 자동차야. 네. 동력이 바뀌는 거지. 네. 다만 이 동력이 바뀔 때 산업이 한번 휘청돼요. 네. 큰 변화를 겪죠. 네. 우리가 예전에 증기기관을 가지고 가솔린 자동차로 바뀔 때 이때도 동력이 한번 바뀐 거죠. 증기라고 하는 동력, 석탄 화력에서 석유화학 쪽으로. 근데 엄밀히 보면 그때도 석탄이나 석유나 화석연료를 쓴 건 동일하지만 화석연료 내에서 무언가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기원. 네. 이거는 조금 달랐죠. 같은 화석연료지만 하나는 고체연료, 하나는 액체연료. 네.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동력 전환이라고 했어요. 네. 그것만 해도 큰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전기연료로 완전 바뀌는 거죠. 성질 자체가. 네. 그 넥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네. 수소 네. 그런 거는 좀 미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네. 요즘 저기 수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정권 바뀌니까. 근데 전 정권에 수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밝고 그럼 정권 바뀌었다고 수소가 지금은 전망이 안 좋은가? 정권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다만 수소는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기후변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를 바꾸라 그래. 그래서 무슨 에너지 쓸까요?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 써. 그래, 좋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으로 전기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어떻게 쓸까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고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없고 네. 그다음에 파도가 안 치면 전기를 못 만들고 네. 태양에 구름이 가리면 전기를 못 만들고 그때는 뭐 다 설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전기를 어디다가 담아놓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ESS에 담아놓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근데 ESS도 배터리 한 연장선이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에 담아놓은 전기는 저장성이 떨어져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저장이 어려워.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쌀독에 쌀처럼 갖고 있자는 게 수소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밥이고 네. 쌀이 수소다. 그러면 밥이 필요하면 쌀로 네. 밥을 해주면 돼. 네. 그 밥을 해주는 건 연료전지. 네. 네. 이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중동의 화석연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뜩이나 쓰지 말자고 하니까 네. 의존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에너지를 독립하는 거죠. 그 수소는 모든 나라가 자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수소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에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네.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확산이 되지. 네. 근데 우리는 제조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자동차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영국은 연료에 줍니다. 네.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 쪽이 발전이 되면 전기차에게도 혜택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소 전기차도 수소 전기차잖아요. 네. 배터리 씁니다. 네. 그 안에 조그맣게 배터리 있어요. 네. 만들어서 그 전기가 바로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가요. 네. 근데 다만 이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 전기차처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용량은 작아지죠. 네. 그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소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제 수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네. 배터리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 하는 사람들은 수소 확산되면 안 되는 거죠. 주식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또 길게 보면 또 양쪽을 또 그쵸?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배터리 쪽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저희 K 배터리가 진짜 꽉 잡고 있다. 세계 넘버원이다. 좀 그렇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이엔드급에서만 그렇죠. 하이엔드급에서만. 네. 근데 LFP나 이런 인산철 쪽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네. 화학이에요, 화학. 네, 화학. 네, 제가 뭐 화학자가 아니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건 작은 용량에 네. 전력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근데 많이 담을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소재가 비싼 걸 써요. 비싼 거. 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배터리 잘한 거예요. 왜? 전기차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하이엔드 시장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하이엔드 시장에서 우리가 1위예요. 근데 점점 제가 뭐라 그랬죠? 자꾸 대중화 시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배터리 값을 싼 게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전력량은 작은데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냐, 가격이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급형 시장은 거리는 조금 줄어도 된다. 대신 가격이더라. 근데 그 거리가 줄어들 때 충전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 충전을 자주 하는 불편함이 인프라의 확대로 해소되더라. 그러면은 한국 K 배터리의 미래가 어떻게 너무 이렇게 낙관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이 각자에 맞게 쪼개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승용차 보면 현대기아차 이러다 한번 들어볼게요. 제네시스 최고급부터 캐스퍼 경차까지 쫙 있잖아요. 배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제네시스에 올라갈 고급용 배터리부터 캐스퍼에 아주 저가 배터리까지 쫙 있는 거야. 거기서 그냥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다만 어떤 소재가 더 잘 나갈 거냐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양화된다는 거죠. 이 중에는 꼭 2차 전지 중에 리튬 인산철 뭐 MCN 계열 3원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바나디움이라고 리튬을 쓰지 않는 것도 등장하고 있고 나트륨도 등장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그 아반떼급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고 캐스퍼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고 K9의 적절한 배터리 가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재에 따라 가지고 각자 이제 맞춰 쓰는 거야. 이 전체는 다 2차 전지죠. 그중에 우리는 이 고급 배터리 이쪽에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가 저가 배터리가 지금 점점 크니까 최근에 산업부하고 한 것도 저가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의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뛰어든 거죠. 일단은 고가와 저가를 딱 뛰어든 거야. 근데 이제 저가에 들어갔더니 이제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가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우리께 조금 비싸다면 어떤 기술적인 강점을 줘야 될까? 그랬더니 배터리가 겨울에 그 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져가지고 효율 안 나온다. 주행거리가 훅 짧아지잖아요. 이걸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덜 줄어드는 그쪽 기술로 승부를 건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SK가 개발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이 그쪽 방향이에요. 현장 이야기야, 현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K 배터리가 최고고 세계를 점령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미국으로 못 돌아가니까 이게 중국은 뭐 고립돼서 좀 뒤처질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좀 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 미국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크게 보면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있어요. 미국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죠. 미국만 전기차 파나? 유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은 안 파나? 그쪽은 중국계 엄청나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침투를 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그래요. 실제로 벤츠도 뭐 대주주는 중국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요. 유럽에는 중국 그 기업들이 배터리 교체식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고 있어요. 노르웨이, 헝가리 이쪽에 많이 팔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의 배터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2차 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2차 전지 국내 K 배터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좋은 미래를,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데 이렇게 블룸버그나 막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2030년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차가 보급형으로 전환돼서 그래요. 네. 예. 보급형으로 전환되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이 가격 경쟁력에서의 핵심 요소는 배터리 가격이고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곳 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곳 네. 이런 곳이 대부분 다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보고서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국내 이제 증권사가 나오는 보고서들은 네.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 그 무슨 배터리 전쟁 이런 책들 보니까 막 그 공급사슬에서 광산부터 시작해서 꽉 잡고 있는 게 중국이더라고요. 그럼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정년. 광산은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네.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캔 광물을 이제 한번 쓸 수 있게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년하는 걸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3D 작업이라서. 그게 이제 환경오염 산업입니다. 환경오염이라서. 독극물이 엄청 나와요. 선진국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중국은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 하나 들어서면 당장 환경부가 규제가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면 값이 올라가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중국은 하이엔드 그 배터리 기술은 좀 딸리는 건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전기차의 대중화예요. 글로벌 대중화. 네. 그러니까 굳이 하이엔드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뉘앙스 차이인데 못한다라기보다는 더 큰 파이를 보고 그렇죠. 대중화를 가는 거죠. 거기에 주력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K 배터리의 그 고급 배터리 3원계 시장이 망간, 코발트, 니켈, NCM 시장이 네. 훨씬 커요. 지금 현재는 점유율이. 네. 그런데 증가율을 보면 LFP가 훨씬 높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점점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로 접어든다는 얘기. 그러면 완전히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 때는 어떤 게 더 주력이 되겠느냐? 그러면 중국이 쥐고 있는 리튬 인산철이 오히려 우리가 있는 K 배터리의 3원계를 점유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더 있다. 높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 보조금 문제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국 기업에 들어오는 중국산들은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니고 과거의 사실이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칫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거 배터리 쓰기 시작하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 죽잖아요. 네.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중국이 3원계 배터리 보조금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원계라는 게 이제 소재가 세 가지잖아요. 양극재 소재가.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코발트, 니켈, 망간. 중국은 인산철 2원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원계만 주고 3원계를 안 준 거야. 근데 우리가 3원계를 했기 때문에 안 준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말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도 안 줘. 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안 준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뭘까? 그냥 뭐 좀 자존심? 응? 그 정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지금 1년에 347만 대를 만드는데, 네. 그죠? 그 중에 150만 대를 팔고, 나머지 200만 대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굳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걸어 잠글 필요 있나?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수출도 하죠. 물론 대수 많지 않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걸어 잠궈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의 불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보조금을 삭감했죠. 올해부터 이제 전기 버스 100% 주다가 올해부터 이제 30%만 삭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만 주는 거죠. 그랬더니 국산 전기 버스하고 가격이 얼추 맞춰졌어요. 막 그런 건 아닌가요? 막 중국은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작고 이러니까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뭐 그런 거. 지금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하나 있어요. 있긴 있어요. 소재. 소재. 양극재 제외하고. 네.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소재 안 주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 그냥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네, 삼성 SDI 공장 놀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괜히 그렇죠. 건들 필요 있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기 2차 전지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폭락할걸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걸어서 잠그는 게 도움되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쪽은 또 중국이 또 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음. 독립시키려고 네.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네. 그 리튬을 네. 직접 정련하는 공장을 하겠다. 그죠? 네. 수산화 리튬 하겠다, 탄화 리튬 하겠다. 그 한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음.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끌려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예전에 봤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맞아요. 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거 잘 압니다. 네. 네? 그때 뭐 저기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요소 그냥 물 탄 거예요. 요소에다가. 근데 그 요소가 없었던 거죠. 요소가. 근데 요소를 생산하는 게 비쌌기 때문에 중국에 넘어갔던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공장 만든다는데 거의 가능성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 만드는 요소 가격하고 중국에서 갖고 오는 요소 가격이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수출 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끝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 투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네.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이렇게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네.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렇게 두루두루 투자하는 거 여러 산업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하는 거 나쁘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개인이 뭐 투자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을 좀 봐라. 밸류체인. 네, 우리 가치 사슬. 네. 이게 처음에 광물이 있잖아요. 네, 광물. 광물이 있다면 정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소재로 쓸 수 있는 이제 1차 가공, 그러니까 2차 가공이지. 네. 2차 가공을 하잖아요. 네. 2차 가공이 이제 뭐 양극재의 전 단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셀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팩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회수해서, 폐배터리. 예, 리유스, 네, 리유즈. 그 다음에 리사이클, 예? 그 다음에 다시 소재 공급. 네. 이게 이제 가치 사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면 돼요. 음. 예, 어디에 투자할지는. 전기 자동차 하겠다? 이 중에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완성차 만드는 단계에서 전기 자동차 부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모터 회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기술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경량화예요. 네. 무게를 줄이면 멀리 가겠죠. 네. 동일한 용량일 때.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배터리에 담아있는 전력량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네.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더 멀리 가겠죠. 근데 경량화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경량화 때리면은, 때린다. 죄송합니다. 경량화를 보면, 야, 그러면 차체가 강철 써야 되나? 플라스틱 써야 되나?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가 보일 테고. 네. 근데 플라스틱을 쓰려면 만약에 충돌이 벌어졌을 때 완전 깨지니까 문제가 될 테니 이때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많이 선제적으로 적용됐느냐. 네. 이걸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네. 밀도. 네,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동시에 에너지 밀도 플러스 배터리 장착 방법. 팩, 셀투팩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듈을 얼마나 없애고. 즉,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냐. 이거를 따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속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경량화,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가도록 배터리 팩의 탑재 방식의 적용,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이 변속기 부분이에요. 변속기가 뭐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하나 있으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계단이 2개가 있네. 덜 힘들겠죠. 계단이 10개가 있어. 그럼 덜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방식들이 이제 변속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기 자동차에는 크게 변속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필요한 힘만큼 최대한 세분화해서 에너지를 아주 짜고 짜서 최소양만 바퀴 구동에 쓰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갖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우리 왜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단 하나 이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조금 약할 뿐 기타 뭐 다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애국심이 뭐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그 주가 많이 떨어진 게
전기차 공급이 과잉이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수요가 더 창출될 것이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살 만큼 다 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과잉이다. 공급이 과잉이니까 배터리 재고량이 많다. 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다. 와.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의 전기차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네. 왜? 중국 정부가 가만 안 놔둘 거다. 어. 다시 보조금을 늘릴 수도 있다. 올 초에 보조금 중앙정부 없앴거든요. 네. 다시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목표는 전기차로 글로벌을 주름 잡는 거예요. 네. 여기에 미국의 목표 또 뭐냐면 전기차로 중국한테 뒤지지 않는 게 미국의 네. 목표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이 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미국이 IRA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없앴던 보조금을 다시 끄집어내서 네. 소비자로 하여금 더 사게 만들어주면 이 공급 과잉은 해소된다. 네. 왜냐하면 얘네가 배터리 교육이나 모든 게 위험해지면 어려워지면 중국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전기차 굴기에 차질이 생기는 거여서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야를 너무 이제 한국에만 갇히면 안 되고 좀 글로벌적으로 세계 글로벌을 봐야 돼요. 글로벌. 네, 글로벌을. 네. 우리 한국은 네. 1년에 한 20만 대밖에 안 팔리는 작은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몇만 대라고 하셨더라고요. 1,400만 대. 네. 네. 교수님 그 책 쓰셨잖아요. 네. 책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이런 내용 다 있어요. 네. 모빌리티 미래 권력이라고 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네. 승관 아니고 2013년도에 우리가 보통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네. 케이스. 여기서 C는 커넥티드, A는 오토노모 자율주행, 그다음에 S는 쉐어링,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 E를 하나 더 붙여요. 네. KC다. 왜냐하면 E는 에너지. 네. 그래서 그 자율주행하고 전기자동차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율주행은 내연기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능이 똑똑해지는 거하고 밥을 뭘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체화시켜요. 네. 자율주행 그러면 스마트카 그래가지고 네. 에너지는 전기고 이 지능이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방향은 맞죠. 그런 것들이 소유의 개념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쉐어링 쪽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조금 나눠왔는데 결국은 다 연결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네. 몇 권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빨리 구매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네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크게 보세요, 크게. 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간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340만 대 만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하는데 이 8천만 대의 움직임을 봐야지 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뭐 10만 대, 20만 대의 움직임만 가지고는 크게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천만 대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 8천만 대가 전동화될 때 저항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강력한 저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되게 흥미로운 게 단순하게 자동차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전환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사회 구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사회 구조의 변화, 소비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다 같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게 차량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면서 또 미래를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운 분야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용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